체육교사로서의 삶은 우선 선입감. 일반 사람들은 체육교사 그러면 일단 좀 무식하고 공부를 못해서 체육선생 된 게 아니냐, 이런 선입감을 갖는 게 저는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선생과 영어선생을 놀려먹기를 참 잘합니다. 뉴욕타임즈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새로운 단어 나온 걸 가지고 일부러 슬쩍 물어봅니다. 보틀믹스, 사실 화염병인데 이 화염병을 사실은 처음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옛날에 나올 때 영어선생 모릅니다. 이 단어가 뭡니까? 물어보면 자기도 막 고민을 해요. 이거 혹시 화염병 아니에요? 슬쩍 그래 봤더니 나중에 본인이 알아보니 화염병 맞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저를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담임할 때 수학 모의고사가 있는데 몇 년치 모의고사를 미리 제가 준비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미리 줬어요. 주고 나서 우리 반 성적이 수학에 제일 좋았습니다. 저도 수학 문제를 좀 풀고 물어보고 하니까 수학 선생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또 우리 반 애들이 수학 성적이 좋으니까 당연히 저를 또 무시하지 않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체육 선생이라고 하면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무슨 운동을 하더라도 잘해야 본전입니다. 체육 선생은 다 만물박사고 전부 다 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전 종목을 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 종목을 다 하려면 거기에 투자하려면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야 되냐? 엄청납니다. 선수들하고 먹고 자고 해야 준 선수 정도 겨우 되거든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때 심리학을 해서 대한체육회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목을 선수들하고 먹고 자고 하다가 돈 투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거의 전 종목을 다 먹고 자고 그 선수들하고 하다 보니 사격도 했고 스케이트도 하고 또 축구, 농구, 배구 뭐 이거 전부 다 테니스도 같이 조금씩 배워가니까 그게 제가 체육교사 돼서 큰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인정받기보다는 학교에서 먼저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출장 가더라도 학교에서 쉽게 출장을 보내주고 수업 교체도 동료 교사들이 쉽게 해주더라 이겁니다. 동료 교사한테 인정 안 받고 동료 교사들한테 자꾸만 내 것만 차지한다면 수업 바꾸는데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안 바꿔줍니다. 또 동료 교사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정작 여러분들이 전문직을 가거나 중요한 데 갈 때 인성검사 하러 학교로 방문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는다면 이하를 받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료 교사한테 일단 힘들어도 동료 교사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들어도 동료 교사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인정받으면 체육교사는 학교에서나 밖에서 인정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제 수업 모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저는 거의 유격대 조교 아니면 해병대에서 아주 특수훈련 시키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1000명 정도가 한 동작에서 안 움직이면 이건 전부 다 그냥 초죽음입니다. 그렇게 수업에 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7대3 수업, 제가 7을 하고 학생들이 3을 따라오는 억지로 하는 수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습 목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주는, 그래서 5대5의 수업을 좀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군대식이죠. 운동장 400트랙 10바퀴. 저도 같이 뜁니다. 뛰는데 문제는 뭐냐? 10바퀴 뛸래? 8바퀴 뛸래? 택해라 그러면 8바퀴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3바퀴는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러면 맨 뒤에 애들은 계속 맨 뒤에 있습니다. 이때 다시 거꾸로 돕니다. 거꾸로 돌면 맨 뒤에 있는 애가 맨 앞에 가지 않습니까? 맨 앞에 가다 보면 또 2바퀴만 돌면 걔네들 맨 뒤에 또 가 있어요. 다시 또 거꾸로 돕니다. 그렇게 해서 돌리고, 운동장에, 우리 학교 운동장은 다 잔디입니다. 천연 잔디인데 잡초가 많습니다. 어떻게 잡초를 뭐 한 50개씩 뽑을래? 운동장 10바퀴 뛸래? 그러면 잡초를 뽑는 됩니다. 그래서 잡초 한 50개씩 뽑아서 좀 관리하고 운동장 한 3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업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배준성 장학사도
계시고 여기에 또 수업 비평에 대해서 있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수업 비평하는데 자기 수업을 전사하고 자기 수업을 얘기하는데 제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상대방들은 눈이 땡그래요. 아까 그 말대로 이건 게스타포보다 더 심한 아주 그냥 살벌한 수업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거를 상대방들 입에서 제가 그걸 느꼈을 때 내가 그렇게 수업을 한 거 나는 참 재밌게 했는데 저는 재밌게 했는데 상대방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수업 비평을 통해서 저는 제 수업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과연 좋아했을까? 그래서 수업 비평을 돌아보니까 제가 수업 비평 노트를 한 2년 동안 썼습니다. 매 수업 시간 마치고 바로 짧은 시간에 아유 이것도 몰라 이런 멍청한 놈들 아유 이 수준 낮아가지고 안 되겠다. 애들에 대한 비평만 일주일 열흘 동안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는 맨날 아이들 탓만 하지 내 탓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한 보름쯤 지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나 하나 바뀌면 아이들이 다 쉽게 바뀌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반성문 아닌 수업 비평을 했습니다. 아유 내가 언어의 표현을 조금 이렇게 했으면 애들이 좋아할 걸. 개형을 조금 이렇게 바꿨으면 애들이 더 좋아할 걸. 아이들한테 시간을 좀 더 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시간에는 조금 변화가 있고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 또 비평을 하다 보니까 아까보다 더 나은 수업이. 그래서 오늘 3시간 중에 마지막 수업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 다음날 수업할 때 물론 또 수업 설계를 머릿속에 하고 난 다음에 또 수업을 하죠. 하다 보면 또 실패합니다. 야, 좀 똑바로 좀 해. 이렇게 찢으면은 요 친구들은 수업 50분 내내 저를 들들 볶습니다. 안 따라옵니다. 절대 학생을 찢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야, 좀 도와줘 라고 부탁을 해서 사정해서 함께 수업을 끌고 가니까 50분 수업이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끝나고 나면 반성하고 끝나고 나면 나에 대한 수업 비평 쓰다 보니까 한 2년 동안 쓰다 보니까요. 학기 초는 아이들 비평, 한 열흘만 지나면 내 자신에 대한 잘못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점점 바뀌게 돼서 이제 3대7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비빔밥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3대7. 저는 3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7은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수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모둠학습을 통해서 한 겁니다. 2018년도 중등 임용시험에 모둠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스테이션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2018년 임용시험에 나와서 그거를 발표를 수업 시간에 나왔어야 했습니다. 비빔밥 수업을 해보니까 훨씬 재밌고 학생들이 선생님이 큰 소리를 치지 않아도 자연히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평가 괜찮습니다. 과정평가, 동료평가 이것들이 전부 다가 이 과정평가 2개 나온 것은 모든 활동 중에 과정평가입니다. 개인 활동 중에 과정평가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도 포기하고 1번 쫙 쓰고 엎드려 잤는데 과연 체육이 뭐가 필요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따라오겠습니까? 아이들이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만들어주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스스로가 하게끔 해주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만 얘기하고 나머지 7은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수업으로 연결해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비빔밥을 만드니까 아이들은 맛있게 먹겠죠. 만약에 7대 3으로 바꿨으면 제가 만든 밥을 학생들이 맛있게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만든 밥은 맛이 있든 없든 다 먹어 치울 겁니다.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의 절차는 이렇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학생, 결시,
기타 여러 변인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상세하게 나오겠습니다. 자, 성취 기준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교과 내용과 수행 내용이 있습니다. 성취 기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 0203. 여기서 분류해 보면 이게 내용이고 이게 수행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수행 평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지필 평가이고 이것은 수행 평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을 보고서 수행 평가의 어떤 부분으로 내가 평가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서 학생들을 평가를 해보니까 이제 좋습니다. 평가의 유의사항이 좋습니다. 객관, 타당성,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지역마다 어느 학교에 갔더니 에이스들,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학교에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이거 적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요만한 성적 갖고도 학생들이 이일신제기를 하고 막 따지게 됩니다. 이럴 때 과정중심 평가에 자기평가, 동료평가 또는 과정평가 여기에서 어떤 약간의 애매한 점이 있으면 학생이 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좀 학생들이 공부에 성적에 관심이 없을 때는 이걸 약간 떨어져도 학생들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과정중심 평가가 나오기 전에 저는 2년 동안 먼저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거, 제 주관적인 경향이 들어가는 것은 프로테지를 낮췄습니다. 10% 정도만 반영하고 학생들이 공감하고 객관 타당성이 좀 있는 거는 20% 이렇게 반영해서 수행평가를 실시했더니 태클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제가 부연 설명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건 뭔가 모순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평가할 때 부연 설명을 많이 하거나 이상하게 조건을 주었다면 이건 평가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이게 똑똑한 아이가 태클을 걸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 타당적,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권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수준, 환경, 체육관 없어요. 운동장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수업 진도 잘 못 나갑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수업했다가 학교에 한강 엄청나게 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먼지가 있는데 어떻게 운동장 나가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따집니다. 언제 시험 보시겠습니까? 이거 다 고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동료교사.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 3분인데 3분의 시간표가 좀 엇박자가 나줘야 체육관이라든가 수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전에 동료교사와 수업 시간에 이게 엇박자가 안 나면 몰리면 조그마한 체육관에 서로 반씩 들어가지고 수업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건 특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신장의 크기, 몸무게 이런 거에 따라서 기능이 더 잘 나오고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수행평가에서 이 세 기준의 영역별 배점 채점 기준의 결시자, 학적 전동 투자에 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거는 거기에 충분히 처음에 결정할 때 이런 내용이 없으면 나는 아직 볼담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준비 좀 미리 해 놓으셔야 합니다. 태도평가는 독립된 영역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태도평가는 따로 태도 몇 점, 이거 몇 프로,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위 평가 영역 중에서 통틀어서 그 안에 깔끔하게 그냥 태도,
뭐 그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따로 독립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교 단위별로 계획 세우기는 이렇게 이제 수행 평가한다, 지필 평가한다. 지필 평가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제가 30년 이상 지필 평가를 보다가 2년 동안 안 봤습니다. 안 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수행 평가 중에서 이게 이제 서술형을 보는데 서술형 보는 게 학생들이 글쓰기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가지고 글 쓸 수 있는 내용을 줬습니다. 주고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주고서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동계올림픽 순위 매기는 게 과연 이게 올바른 스포츠 활동인가? 또는 엘리트 체육 다르게 바꾸게 엘리트 체육 선수들도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기타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줬는데 불구하고 학생들은 그것조차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채점을 해보면 중요 포인트를 다 알려줬는데 불구하고 제대로 쓰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실패한 것은 제가 실패한 겁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학생들 눈높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그 문장을 발췌했으면 됐을 텐데 제 입장에서 그 글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아이들이 이해하겠지. 그런데 그거는 이해 못하더라고요. 일단은 서술형 문제는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관심사를 가지고서 문제를 만들어서 내줘야 아이들이 서술형을 그나마 써서 제출한다 이거죠. 일단 모든 문제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보고 준비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채점 방식에는 총체적 채점과 분석적 채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공용으로 함께 쓰면 채점에는 최고의 그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총체적 채점 한번 보겠습니다. 총체적 채점에서 이렇게 평가되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점은 1, 2, 3, 4, 5 1, 2, 3, 4, 5가 똑같이 난이도가 중요도가 똑같아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성이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장단점을 본다면 무난하다, 원만하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 2, 3, 4, 5번이 각 요소가 중요도가 같아야 된다. 과연 같을 수 있을까요? 이 쉽지는 않습니다. 루브릭 방법은 제가 이 루브릭 방법을 몰랐습니다. 2년 동안 과정가 시작되기 전에 2년 전에 이걸 시작했는데 이걸 모르고서 나중에 만들다 보니까 루브릭 방식이 나오더라고요. 루브릭 방식이 나오는데 이 평가 요소의 문장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제 수준에서 문장을 만들어서 아이들 보고 평가하랬더니 다 만점을 주더라고요. 왜요? 두리뭉실하니까. 아이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매 수업 시간마다 수업 코칭이나 내가 수업 배우려고 노력한 것이 4회 이상 되느냐 라고 했더니 4회 나는 3회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6점, 5점, 3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명하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논리적인가 그러면 애들은 다 만점 줍니다. 이거를 이제 수량화식으로 만들어주면 학생들은 거기에 됩니다. 그래서 1년은 실패하고 1년은 성공했습니다. 루브릭의 장단점에 이렇게 된다는 거. 루브릭에서 장단점에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중요해서 최고 점수는 4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루브릭 방법은 이제 중요해서 점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10점 만점이면 기본 점수는 절반의 밑에 해야 됩니다. 5점. 즉 3점이면
3점이면 1점이 최하 점수가 돼줘야 합니다. 10점이면 최하 점수가 4점부터 시작돼줘야 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장기 무단 결석자는 7점, 최하 점수의 마이너스 1점입니다. 예, 요것도 기억해 주셨다가, 요거 나중에 그 평가 요소에 그 밑에다가 집어넣고 나중에 결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동료 평가할 때 이런 식으로 모둠을 주고 자기 이름은 빼고 상대방 이름을 넣고 4, 3, 2, 1 이런 식으로 문항을 주고서 이렇게 해서 동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동료 평가를 할 때 저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상은 한 명만 줄 수 있다. 중은 상과 하는 한 명씩만 주고 중은 2명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전부 다 상을 줘보니까 평가라는 게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4, 3, 3, 2, 4, 3, 2, 2. 그래서 좋다. 나는 도저히 4점 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3, 3, 2, 2. 그래서 좋다. 단 최고 점수는 한 명이다. 이렇게 딱 못 박아줍니다. 그랬더니 동료 평가가 가능하고 이제 2년쯤, 3년쯤 되니까 이게 정착이 돼서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기막힌 애도 있습니다. A조 4명이서 미리 짜고, 야, 우리는 똑같이 나오도록 이걸 분배하자.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드렸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짜고 하는 식이면 결국은 부정행위라고 난 간주하겠다. 부정행위다. 그렇게 일단 일침을 주고 그 다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성찰 글쓰기 뭐 이렇게 해서 요건 국어 선생님의 그 표현을 이제 좀 빌려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이 피드백 사실 줄 시간이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피드백 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아이들이 배우려고 하면 피드백 줄 시간이 되는데요. 수업 거의 끝날 무렵에 학생들한테 뭐가 제일 안 되는 거를 한번 보여주는데 제일 좋은 건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3대7로 만드는 수업을 통해서 가장 느낀 게 뭐냐 하면 제가 너무 바쁜 겁니다. 학생들을 움직이는 모습을 계속 체크를 하고요. 제 개인 평가, 이 모든 평가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50분 내내 학생들 동작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지만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저는 행복했습니다. 생기록의 팁은 이런 것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요것을 약간의 변형시켜서 그 아이들이 행동한 그 내용을 구체적인 종목으로 특이사항을 조금 더 적어주면 우리가 글을 크게 만들지 않아도 쉽게 학생들의 생기부에 적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혹시 외부에서 연구학교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 외부에서 감사가 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실질 감사가 오게 되면 생기부는 연말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기부는 언제 쓴다고요? 평상시에 기록하라. 생기부는 평상시에 기록하는 게 바로 생기부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10월달, 11월달에 마무리하면서 썼던 글입니다. 잠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